좀 원작 파괴가 말이었어요. 약간 그 진진이 연규랑 결혼해가지고 그때 장우랑 다시 만나서 불륜하고 장우도 불륜해요. 다 폴리하고 예?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은 예술을 좋아하시나요? 이해할 수 없는 그림, 난해하고 불친절한 문학, 아무도 모르는 노래, 지루한 영화. 그런 예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예술이 되는 것일까요? 고려대학교 예술비평연구회의 하루를 따라가며 그들이 말하는 예술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예술비평연구회 동아리방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영화, 문학, 서브컬처,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재밌게 노는 동아리입니다. 오늘 제가 마침 발제를 맡게 되어가지고 지금 가서 발제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과 욕망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그게 과연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재밌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발제를 앞두고 시끌벅적한 예술비평연구회 동아리방. 근데 이거 완전 땡겨 앉아야 돼. 이거 옷이랑 이거. 틀을 저기다 저는 이 동아리를 3월에 들어왔는데 동아리 박람회 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술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예술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가입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는 예술 영역에 대해서 막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술가적 기질이 강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을 왜 좋아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좋은 예술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밀어내지 않고 무언가를 배척하지 않는 방법이 좋은 예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매료된 것 같아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이상적인 세계가 예술에게는 펼쳐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을 볼 때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싶을 때 이제껏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좋은 감정이 느껴져 라는 걸 탐구해오던 사람들이 비평가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비평을 해보면은 내 감정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예술 비평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포스터 저희 이거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그냥 각자 붙인 거라. 다들 뭔가 좋아하는 포스터 그냥 하나씩 붙여놓고 네네네. 지금 하나 붙일까? 나도 포스터 왔는데 저 여기 아직 못 붙인 포스터가 있거든요. 제가 영화제에서 붙인 오키의 영화가 있는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제 인생 영화입니다. 저 넓이 보니까 그 위로도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팔이 안 서. 성민이 형 어때요? 성민이 형 나랑 비슷할 것 같아. 화요일 오후 7시 예술비평연구회의 발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5분이 됐으니까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관분들 아까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이제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고 이제 중간중간 보시면 여기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말하고 싶다 하면 자유롭게 손을 드시면 제가 지목을 해서 그분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는 알고 싶어. 유유. 욕망과 사랑에 관한 짧은 글. 간혹 무언가를 너무 잘 안다는 것은 삶의 품위를 깎아나가는 일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고 거짓말로 채워진 삶은 다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언제나 알고 싶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때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층위와 관계없이 욕망의 대상은 곧 호기심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언제나 실패함에도 사람들은 다시 욕망하고 다시 알고 싶으며 다시 실패하는 무한 굴레에 갇히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토록 쉽게 말해지는 사랑, 그리고 욕망은 과연 어디로, 무엇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의 10번째 발제는 그 질문에 대한 짧은 생각으로서 양 기자의 소설 모순과
루이스 부뉴엘의 영화 욕망의 모호한 대상을 소개하는 글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론을 마치며 그리고 오늘 이곳으로 찾아와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본격적으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유는 귀족집에서 일하고 있던 하녀 콘치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아름답지만 불우한 처녀인 그녀에게 바티유는 구애했지만 콘치타는 계속해서 바티유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바티유는 콘치타를 우연찮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둘은 곧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만 콘치타는 바티유와의 관계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바티유는 콘치타에게 몰래 숨겨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난 바티유는 그 둘을 쫓아내죠. 바티유는 콘치타의 처녀성을 사랑했지만 그와 동시에 욕망하였습니다. 이후 콘치타는 바티유 앞에서 다른 남성을 애인이라 소개하며 자신은 자유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콘치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티유에게 교태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화가 난 바티유는 콘치타의 뺨을 때립니다. 그제서야 콘치타는 바티유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작품의 끝은 아니에요. 결말은 이제 제가 3번에다가 이제 넣어놨고 이번에 이제 영화가 끝나기 직전까지의 상황인데 재밌게 본 영화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사랑하는 또는 연애를 함께하는 상대에게서 기대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는 때로 실망스러운 감정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 사랑이 식어간다는 감각을 느낀다면 이는 당연한 반응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나 자신이 상대가 아닌 상대의 다른 무언가를 욕망해온 것일까요? 자유롭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캉이 말하기를 욕망이라는 건 요구에서 욕구를 뺀 거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애가 엄마한테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딱 먹으면 일단 그 상태에서 요구를 해서 어떤 허기라는 욕구가 충족된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라면만 끓여주고 어디를 나갔어. 그러니까 애가 뭔가 배는 채워줬고 내가 원한 거는 분명 라면을 끓여달라고 한 거였는데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약간 쓸쓸함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다. 나의 요구에서 욕구가 채워준 거를 뺀 그 부분이 욕망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욕망이라는 건 절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채워지면 더 채워지지 않는 게 부각되고 또 채워지면 채워지지 않는 게 부각되고 하는 식으로 결국 이 욕망의 세계라는 건 영원히 채워지지 못하는 세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아까 이제 신영철이 말했던 욕망의 세계와 사랑의 세계를 말을 해보자면 욕망의 세계는 있는 것이 중요한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있음이 나의 없음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격렬해지지만 결국 그 없음이라는 게 욕망이잖아요. 네. 그 있음이라는 게 절대로 채워지지 못하는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욕망은 계속해서 또 변화하게 되고 결국 이 있음이라는 게 결국은 의미를 잃기 때문에 욕망의 세계에서는 결국 만났던 누군가가 서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연애에서 식은이라고 표현되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사랑의 세계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랑의 세계에서는 이제 격렬함이라는 것은 없지만 너의 없음이 나의 없음을 알아본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서로 결여가 있는데 서로의 결여를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결여는 서로 같이 있음으로 이제 말미암아 지탱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없음이 너의 없음이 서로 지탱해주는 세계가 사랑의 세계다. 없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더 없어질 수 없으므로 이제 누군가는 누군가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결여를 알아보는 사랑이라는 게 촉발되면 그것은 항구적일 것이다 라는 어찌 보면 낙관적 전망을 좀 펼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말을 해보자면 식어간다는 감각이라는 건 어찌 보면 욕망이라는 거를 사랑으로 잘못 환원해서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의 있음이라는 게 나의 없음을 충족해 줄 거라는 환상 때문에 어찌 보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영화의 사례만 봐도 어찌 보면 남자가 그 여자가 자기의 어떤 무엇도 충족해주지 못할 거라고 딱 판단하는 순간에 여자가 말하잖아요. 네.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남자가 어찌 보면 나의 결여라는 게 너의 있음으로 충족되지 못한다. 어떤 있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에 거기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형성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영화를 비평해보자. 맞아, 이 영화를 한 3번을 봤는데 이 대사가 여전히 약간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명쾌하네. 그리고 질문 여기까지 하고 앞에서는 이제 욕망의 모호한 대상에 대한 결말을 제외한 설명이었고 이번에 이제 모순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지는 정상성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엄마와
천진한 성격의 이모를 보며 인생의 모순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러던 중 진진은 어느새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 됩니다. 이제 진진의 가장 큰 고민 주제는 어떤 남자를 선택하는지가 되었습니다. 김장우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가난하고 불안정한 남자였고, 나영규는 늘 여유롭고 당당하지만 진진을 인생의 부품으로 보는 남자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다면 사랑은 정말로 감옥과도 같아 도망치고만 싶어지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진진의 합리화일 뿐일까요? 예술의 도덕성으로도 문제가 이제 결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진진 씨가 조금 더 현대적인 세대에 태어났으면 더 매우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족이라는 거에 갇혀가지고 그 가족적인 인간들을 찾는 그거에 좀 매몰된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가족에 대한 컴플렉스를 투영한 환상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3명을 보면서 느꼈다는 점이 좀 많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두 당사자 간에 상호작용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장우의 경우에서도 진진한테 자신의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영규는 일단은 그냥 진진을 부속품처럼 바라보는 걸 보니까 얘가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진진도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치부점이란 이런 거를 어떻게든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는 모습에서 이 세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여기서 나온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진의 상황도 중요해요. 진진은 일단 뭐 가정은 이미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진진 자기가 서술하게 일단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고, 외모도 뭐 어디 가서 외모로 너는 안 꾸지지 이런 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 시장에서 진진은 딱 중간이에요. 그럼 진짜 장우랑 영규 왜 좋아해요, 진진? 장우는 이제 낭만적인 사랑으로서 함께 좋아하는 거고, 영규는 아니 이런 애가 나를 좋아한다고? 이런 애가 나한테 청혼을 한다고? 야, 놓치기 아까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재는 거죠. 그 3개월 동안. SNS 인스타를 하다가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책 추천 이런 거 하면 웃음 꼭 들어있거든요. 애견남 vs 테토남에서 고민하는 남미세 진진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한 줄 설명하는 거예요. 맞긴 하거든요. 맞긴 한데 적어도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끝날 소설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했어가지고 한번 이 소설을 좋아했던 저의 그 기억을 좀 떠올리고 싶어서 작품을 가져온 이유가 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알고 싶어. 작품은 확실히 유쾌하지 못하다. 우리가 애써 무시하는 사랑과 욕망의 불편한 부분을 다시 애써 들추는 예술은 결국 행복한 사정일 수 없기 때문이다. 발제를 써 내려가며 내가 이 작품을 왜 좋아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기도 했다. 아무래도 그것은 역시 삶에 대한 욕구로밖에 설명되지 못할 것 같다. 간혹 불편함을 느꼈음에도 명쾌히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한, 그 불편한 감각, 그것을 최대한 알아내고 싶다는 이유에서 나는 아무래도 유쾌하지 못한 예술을 좋아한다. 설령 그것이 대중성에 가깝든 순수 예술성에 가깝든 말이다. 양 기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라고 결론 지어버렸지만 나는 역시 탐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일 것이다. 오랜만에 정말 가벼운 발제였습니다. 이렇게 진솔한 감상에 가까운 글을 써보고 싶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무려 3년 전 이제 첫 발제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떠난 예비연 선배들에게 발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너가 좋아하는 예술을 소개해라 라는 오문현답을 들었던 것이 문득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지금까지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또 다음 발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술 마시러 갑시다. 안녕. 비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대상에 친화성을 가진 무언가를 얹혀 넣어야 된다는 거는 되게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욕망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것들의 테마를 잘 묶어놨던 점에서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이번 발제 주제가 욕망과 사랑에 관한 짧은 글이었는데, 욕망과 사랑에 대해서 두 작품을 함께 보면 그 각자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형태 그리고 욕망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관련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질문들을 적어주셨는데, 이게 말하기 편한 주제였고 진짜 사랑과 욕망에 대해서 생각해볼 거리를 여러 가지 던져주는 점이 좋았습니다. 예술, 그리고 예술을 비평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술 비평의 시작은 콘치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내가 진진이라면 장우와 영규 중 누구를 고를지 고민해보는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설령 인스타에서 가볍게 떠드는 테토남, 애견남 토론일지라도 말이죠. 어떻게 시작했든 결국 예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술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예술비평 연구회의 밤은 이어집니다.